LG U 플러스 2022년 실적 분석 및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2%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1.9%가 증가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LG U 플러스가 좀 일찍 사업보고서를 내서 제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먼저 분석을 하게 된 것이고요. LG U 플러스가 이뻐서 먼저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워렌 버핏 옹의 말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례 서한에서 소득 조작을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소득 조작이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분식회계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비즈니스 인사이더 타이런 모하메드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워런 버핏은 소득 조작을 혐오스러운 일이며 자본주의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잭 웰치 전 지휘 최고 경영자는 법률적이지만 창의적인 회계로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전문으로 했다는 것도 그 소개를 하고 있고, 잭 웰치가 일회성 구조조정 혐의와 합병 관련 조정을 수치화 오인하기 위한 두 가지 흔한 방법으로 지목했다. 잭 웰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잭 웰치가 이렇게 그 지적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손익계산서라는 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GAAP를 준수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기본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잭 웰치가 얘기한 건지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건지는 문맥상으로 불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본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스루풋 회계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버핏조차도 GAAP에 의한 그 손익은 미실현 손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 외에서도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을 했다는 거죠. 그는 그 대신 버핏 옹께서 얘기하는 거로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한다. 이게 이제 제가 분석하는 관점하고 똑같습니다. 자, 세계적인 그 투자자가 얘기하는 게 어쩌면 제가 일개 그 한 사람의 작은 사람으로서 분석하고 있는 관점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까 하는 거에 대해 감사함도 느끼면서 제가 선택한 방향이 올바른 길이었다 이렇게 좀 더 느끼게 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요. 영업수익, 서비스업은 보통 매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영업수익, 영업비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편의상 좀 표현을 했습니다. 12조 7,815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0.2% 감소했는데 재고자산은 상품은 재고는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상품 구입원가라고 나와 있어요. 10%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서 11.9% 증가했습니다. 상품 매출원가가 아닌 상품 구입원가로 손익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기인지 오류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상품의 증가면만큼 이 상품 구입원가라고 했다면은 상품의 증가액만큼 성과 왜곡이 된다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분석 툴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해석을 할 때 서비스업의 용어로 이렇게 그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들 그 내용도 금감원의 그 사업보고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도 대부분 제조업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에 맞게끔 적용해서 그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그 이동통신 LTE 오지 가입자 수는 1985만 명으로서 2022년도에 10.7%가 증가했는데 매출액은 거꾸로 하락을 했죠.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불명확합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주사항이라는 게 이제 계약을 한 거겠죠. 어, 가입자 계약을 한 거겠죠. 원가 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 기준 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정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은 연결 별도에 각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수주 상황은 가입자 수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며 또한 계약자산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유동 및 비유동 계약자산을 모두 저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여 스루프 손익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0% 감소했고요. 스루풋은 2.5%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2.1%가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운영비용은 1.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조 498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갭이 있는데 이것은 중단 영업의 그 손익 차이가 되겠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으면은 원칙적으로 원가 회계와의 그 결과 영업이익이나 스루풋 영업이익은 큰 차이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102억 원이 감소했고요. 평가 충당금이 의외로 큰 폭으로 변동폭이 좀 큽니다. 이 평가 손실액이 224억 원이나 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계약 자산이 이제 그 가입자들하고 계약한 모양인데 비유동 계약 자산이면은 뭐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자일 것 같고 나머지는 3년 이내 거를 갖다가 계약 자산으로 잡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한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IPTV 등 홈 서비스 관련 소치 수수료를 계약자산, 계약이행 원가로 인식하고 예상 계약기간에 걸쳐 생각을 한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LTE 오지 가입자 수는 증가했으나 계약자산은 감소하였다. 이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는 현재로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통신업체 KT나 SK텔레콤을 할 때 다시 한번 이런 측면을 봐가지고 명확한 뜻을 이해해 볼 생각입니다. 핵심적으로 그 원가 회계와 이 스루풋 회계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게 스루풋 손익 분석의 그 주요 목적인데 이렇게 일치할 경우는 분석할 필요가 뭐 방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느냐 뭐 이런 거지만은 결국 어느 정도 회계 투명성과 영업 성적을 어떤 식으로 읽어낼 거냐 하는 그런 해석의 방법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회사가 제시한 그 비성분 표도 역시 상품 구입원가로 되어 있는데 이 상품 구입원가하고 나머지 운영비용하고 합쳐가지고 총 영업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상품 구입원가인지 매출원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그냥 다 그냥 적용이 돼서 감사 의견이 패스가 돼서 나오는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상품 구입원가도 10% 감소했고 운영 비용도 1.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없는 거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에서 PQ 총 제조 비용과 생산 재료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는 현금 흐름표에서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그 2단계를 매우 중시하는데 상품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비성분에서는 회사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이래서 100억이나 또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463억이고요. 2000년도에는 무려 1532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면서 영업손익이 남았네 안 남았네 하는 것들이 과연 신뢰성이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거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맞춰본다면은 현금이 89억 원이 증가했다면은 재고가 89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275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185억 원이 더 감소를 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계약자산의 증감액이 있습니다. 요 차이액이 또 12억 6,600만 원 차이가 있고 2021년도에는 4,1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서는 버핏이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적으로 자본주의의 수치로 인식해서 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대기업일수록 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스루프트 회계 영업이익은 일치하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검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조 73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6.3% 증가했고 직원 수는 246명이 증가했고요.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29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3.8% 인상이 됐습니다. 1억 원대가 평균 임금이니까 대기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판매 수수료는 2.4%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는 4.3%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 하이언회 회장이 퇴임하고 이사급이었던 사장인 황현식 사장이 회장 CEO에 올랐습니다. 1962년생 6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완전한 세대 교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황현식 그 대표 CEO는 컨슈머 사업부 총괄을 담당하고 있던 사장이었다. 이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최고 CEO가 된 이유는 뭔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 뭐 궁금증이 나서 조사할 시간은 굳이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분석 목적이 그리고 경영평가 지표에서 계약자산 상품 회전율이 3회전으로서 전년보다 0.23 회전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프율은 2.1%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서비스업에서 적용할 데이터는 유추해서 볼 수밖에 없고 마땅한 데이터가 공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 및 제품 가격 추이라는 그 항목에서 뽑아본 것은 판매 가격들인데 요금 월정액 요금제가 있고요. 홈서비스 요금제가 있는데 3년 동안 이게 다 변한 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는 뭐 KT 거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버 요금제 뭐 가족 뭐 해가지고 좀 싸게 쓰고는 있어요. 인터넷은 이제 국선 쪽으로 해서 또 돈을 내고 있어서 결국은 다 합치면은 뭐 저는 좀 싸게 한 합쳐가지고 한 5만 원 돈 여기 이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 사업 보고서에서는 현금 재무지표를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비유동 자산 흐름 자본적 투자는 5,659억 원, 그러니까 5,660억 원이 그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 종속기업에 투자가 된 게 아니고 다른 유동자산에 그 시설이라든지 그 이동통신의 그 여러 장비들이 필요하죠. LG U+는 하웨이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무려 5조 9천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수익률이라고 이거를 부르면은 43.3%다. 매우 높은 현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7% 상승했습니다.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은 1,382억 원을 갚았습니다. 레버리지율이 그 40.5%로 감소했고요.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2.6%로 계산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죠.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서 그런지. 근데 되게 그 싸게 쓰고 있군요. 우리 민간들 그 대출 이자율이 매우 높은데 주주잉여 현금으로 2,602억 원이 이익배당 쪽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는 2.9%는 자기 주식 취득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0년에 이익배당률이 한 1.4% 됐는데 0.5 프로가 더 배당률을 올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합친 게 이제 회사 잉여 현금흐름인데 3,984억 원의 잉여 현금이 발생했다. 그리고 FEM 최종 3,744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았네요. 5.2%로 여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또 본다 그러면 아까 경영평가 지표에 매출 채권 회전율 같은 걸 좀 보면은 회전율이 그 채권 수금 회수 속도가 빠르면은 이 현금 버퍼율을 좀 적게 가져가도 되는 거겠죠. 그것은 뭐 생략을 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이 그 14.3% 상승했습니다. 이익배당을 요거는 작년도 성과에 의해서 집행된 게 올해 표현된 거고 이렇게 이제 그 14.3%가 이익잉여금률이 증가했다면 올해도 그 고배당 압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토대로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예측 변수들을 감안해 가지고 2023년에 매출 예상을 해보면은 크게 오르질 않을 것 같아요. 12조 한 8천억 원.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을 12조 8천억으로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1조 1,468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그 재고 자산이 3% 추가로 감소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적 감안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예상보다는 약간 떨어지니까 재고를 상품 재고하고 계약 자산을 5% 정도 좀 올려보자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1조 1천억 원대가 1조 2천억 원대로 영업이익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재고 및 포괄 재고 자산, 계약 자산이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늘게 되어 있다 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근본적인 원가회계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스루프 관점에서 사후계획을 예측해 보면은 이것은 이 손익분기점을 활용한 건데요. 운영비용이 2% 증가한다고 봤고 영업이익은 12%가 더 목표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13조 1천억 정도 해야 되는 거로 나옵니다. 매출 목표를. 그러면은 13조 원 정도 나오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 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재료비 가격이 3% 더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제한 가격을 그 13조 1,600억 정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3조 한다 그래도 그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원가 회계인데 원가 회계가 12조 8천억이었다면은 이거로 그냥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스루프 쪽 입장에서는 예상 이익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더 내려고 그러면은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계약자산 포함해서 3.3회전 한 9.1% 증분을 시킨다면은 13조 9,587억 원대를 하면은 1조 5,500 1조 5,500원 500억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어떻게 힘들게 해서라도 올릴 수 있다면은 그 6,976억 원이나 이익을 더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연간 예측은 이 오차가 매우 크게 날 소지가 많죠. 그게 이제 뭐 채찍 효과라고 해가지고 불휘 효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울수록 진동폭은 좁지만은 1년이란 게 이제 분기보다는 기니까 아마 그 오차 범위는 더 넓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주가는 그 11,060원으로서 2,540원이 감소했고요. 전년 말보다. 그리고 그 시가총액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LG가 37.66%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9.17%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LG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무라, 맥콜리, 골드만이 눈에 보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기사가 마침 헤럴드 경제 3월 2일자 뉴스에 나왔는데요. 화웨이 미중 갈등으로 사업 방향 변화, 지난해 연구비 개발만 35도 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2월 27일 한국 기자 대상으로 간담회까지 열었다. 손루원 한국 화웨이 최고 경영자도 참석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화웨이를 띄워주려는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화웨이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 비불법적인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 화웨이 부회장인가 여성 부회장이 구속이 된 적도 있고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도어에 대한 그런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그대로 걔네들이 그 기자 간담회 한 내용을 어떤 그 비판 의견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 언론 기자들의 태도가 못내 좀 아쉽기만 합니다. 이 화웨이 기사를 다룰 때는 그 왜 그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문제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업체 한 건별로 20분 내로 끝내려고 했습니다만은 약간 또 길어졌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